안녕하세요. 네, 양정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신부님 특히 이렇게 많이 계시니 수녀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니 떨립니다. 네, 수녀님들이 이렇게 자애로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걸 믿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작년 4월 8일에 제주 4.3 70주년,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4.3 박사이기 때문에 그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운영비도 없고 이래가지고 거의 영업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 추진위원 내시라고 주위 선배들한테 강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난주에 4월 7일에 광화문 문화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4월 7일 3시죠.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많은 교인분들이 미사를 드리시고 또 강효 주교님도 오시고 문창호 주교님도 오시고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제주 4.3인데요. 사실 이거는 죄송한데 앞에 조금만 저기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는 저희 범국민위원회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 캠페인 하는 분들한테 주로 이게 하는 게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고 광화문에 가시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4.3 아카이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여기에 많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입니다. 혹은 인권과 평화, 화해의 상생 다 붙일 수 있었지만 저희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제주 4.3을 역사의 무대로 당당히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슬로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거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제가 시작. 사실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제1의 관광지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딱 내릴 때 제주공항의 밑에는 4.3 때 혹은 한국전쟁 시기에 예비검소로 끌려가서 살해당하신 분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2007, 8년, 9년에 이르기까지 제주공항에서 유해 발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몇 번 유해 발굴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눈물이 없으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참혹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뒤로 묶인 채 죽음을 당하셨던 분들 거기에 약간의 도장도 발견되기도 하고 여기에 유물들이 조금 발견되긴 하지만 그 참혹한 유해 발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제주도에 내리는 곳이 공항이 바로 첫 학살터입니다. 물론 이런 아름다운 제주도에 있어서 4.3에 대한 이해는 사실 이거는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4.3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정의로 쓰여진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특별법에 의한 개정되지 않고 지금 현존하는 특별법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데요.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좀 길죠. 저희가 항상 제주 4.3의 시작을 얘기하는 건 1947년 3월 1일입니다. 제주 4.3의 기호는 사실 48년 4월 3일에 봉기부터 얘기되지만 항상 제주 4.3의 기점이 되는 건 1947년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1954년 9월에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됩니다. 한라산은 이제 못 갔죠. 금종령. 54년에 해제됩니다. 그래서 거의 7년 7개월에 걸친 제주 4.3의 기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 청년화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48년에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길죠.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아유, 굉장히 기네요. 사실 지금 희생자 신고되신 분만 해도 14,230명이 넘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 신고가 지금 추가 신고가 됐는데 지금 추가 신고되신 분이 한 4,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피해자 신고를 하신 분들이 14,000명이 넘고, 그리고 지금 올해 추가 진상조사를 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4,0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지금 거의 19,000여 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003년에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는 희생자 숫자를 25,000에서 3만 명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제주 4.3의 성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항과 아픔, 순환의 역사입니다. 앞에 보면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에 대한 투쟁이라는 저항적인 측면이 있고, 물론 이 저항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3만여 명에 이르는 학살과 물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많은 마을들이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금기와 연자제 속에서 유족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이라고 불리는 4.3 이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투쟁으로 인한 제주도민과 일반 시민의 진상규명운동이 있습니다. 이 진상규명의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중간에 안기부에 끌려가셔서 이제 고문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1998년에 일어난 특별법 제정운동 속에서 제주 4.3 특별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거는 1999년 20세기를 넘기지 말자는 이 요구 속에서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진상규명운동에 나섭니다. 물론 저도 있었습니다. 50주년, 지금 70주년인데 저는 그때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학술 간사였네요. 지금은 학술위원장이지만 20년 전에 저희가 특별법 제정운동을 외치면서 97년, 98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동성당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외치고 투쟁하고 노력이 정말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특별법 쟁취를 이뤄냈고 2003년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진상조사 보고서는,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는 4.3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폭동, 반란 이런 용어 속에서 제주 4.3이 이제는 공권력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역사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본 제국주의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제주도의 어떤 요새화입니다. 제주도는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항복 조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유명한 하지 중장이 그 항복 조인식을 하는 거는 저쪽에 그 전에 이제 미군정 상사하는 거죠. 이 총독부, 지금은 좀 변화됐지만 거기서 합니다.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거기서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9월 28일에 항복 조인식을 미군과 일본군이 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제주도에 그 당시 일본군이 58,000명 이상이 여기에 주둔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일본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58군이 여기에 있었고, 이거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항복 조인식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제주도에 대한 수탈이 또 많은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화시키는 것들, 송악산의 이 진지 동굴을 막 인위적으로 판 거예요, 일본군이.
이 진지동굴을 팔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동원됐겠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군, 이제 무장해제 시키는 과정인 거죠. 사실 우리가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는 게 형식적으로는 뭡니까?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들어오는 거죠. 한반도를 점령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일본군이 항복을 하면 그 무장해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38선 이남은 미군이 들어온다. 이런 형식으로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이거는 지금 미군에 의한 무장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일본군입니다. 그러다가 해방에서 사실 이거는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해방에 대한 이 해방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적인 국가 수립, 자주적인 정부 수립에 대한 운동이 있었고 제주도에서도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뭐 이런 신일파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미군정화에서 다시 등용되고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차원인 거죠. 그렇지만 해방을 막고 이 해방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문학적인 표현을 따서 참 해방이 꿈처럼 오잖아요. 해방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들이 꿈처럼 왔다가 꿈처럼 사라지는 게 해방공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당연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어떤 국가 건설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크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죠. 미군적인 통치 방식은 다시 친일 세력들을 등용하고 경찰을 등용하고 일반 주민들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제주도가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곡창지대가 아니잖아요. 보리 농사 지어서 먹고 조 지어서 먹는 이런 구역인데 오랫동안 가뭄에 휘달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먹을 것이 없으면 전염병이 돕니다. 역병이 돌죠, 역병이. 그래서 콜레라가 또 돌고 굉장히 어려움. 그리고 또 하나가 해방 이후 내용은 수많은 제주도민이 일본에서 돌아옵니다. 한 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제주 인구가 22만, 돌아오면 27만 정도 됐어요. 18만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몇입니까? 6만 21만 합치면 거의 4분의 1인가? 30%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좁은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 이분들이 일본에 살면서 많은 물자들을 또 제주도에 보냅니다. 굉장히 제주도의 경제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군정이 다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어떤 밀수라고 표현되는 물자들을 미군정이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 6만여 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주로 갔던 건 오사카죠. 오사카에 가서 저희 아버지도 오사카에서 공장에 다니셨다고 돌아가셨지만 제가 19만 집 막내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부형치잖아요. 대정실에 내가 저 오사카에서 공장에 다니셨다고 하는데 많은 제주도의 청년들이 장년들이 여기서 공장에 다니면서 또한 사회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고향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새로운 세상의 열망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식을 갖고 새로운 어떤 조직과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현실사회에 반영되기 위한 꿈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섬이죠, 섬. 이렇게 보다시피 섬입니다. 한가운데 어떤 바다 위에 떠있는 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되어 있기도 합니다. 죄송하면 이게 제가 내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앉아서 잘 못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배타적인 것도 있고 고립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의 변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라도나 경상도나 뭐 충청도에 그 당시에 지방으로 가면 시골로 가면 그 시골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 일본으로 유학을 했다거나
서울로 유학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형들이 달라집니다. 왜 지금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만 해방전국에서는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해방전국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시골의 특성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런 사회의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 좁은 지역에서 더 많은 의식의 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국적인 조직이었던 인민위원회,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니면 인민위원회에서 강학습 같은 일종의 야학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PPT는 저희 번국문예에서 교육용 PPT로 만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밑에 글씨를 써놓고 이랬는데, 좀 세련된 PPT는 그거 그대로 가는 거고, 제가 글씨를 좀 혼합한 거는 조금, PPT가 조금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건 양해 바라시고, 여기에 보면 인민위원회가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가, 물론 인민위원회는 지금의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1945년에 9월에 만들어진 인민위원회와 인민공화국을 자꾸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공식 명칭이. 그거 같이 이렇게 결부시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많더라고요. 저희 4월 7일 보니까. 저희 보고 막 무슨 뭐 빨갱이라고 하시려나. 저는 그 4월 7일 그렇다 치는데 3월 1일 3.1절 기념대회를 뭐 저희도 같이 크게 했는데, 아니 3.1절 기념대회를 하는 저희들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아주 무서웠어요. 저희를 쫙 둘러싸고 막 그래서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1945년, 46년까지 제주도는 인민위원회 통제 속에 있었다. 이거는 미군정 보고서에서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인민위원회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육지인민위원회는 사실상 45년 말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속에서 이 반탁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이 분쇄되기도 하고, 특히 46년 10월 항쟁을 기점으로 하면 육지의 인민회는 거의 지화화됩니다. 뭐 서울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지만 제주도는 46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민위원회가 강력하게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상당히 온건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인민위원회 이외에 정치 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우익 세력들이 거의 존재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좌파, 우파가 굉장히 온건하게 아우름을 한 게 제주도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중앙의 인민위원회나 중앙의 좌파 정당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온건함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건함에는 정치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교육, 농사, 연애, 무슨 막 연애 활동도 해요. 이렇게 막 뭐라고 그래, 오락 같은 거 있죠? 그런 대중의 일상생활과 같이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데 정치적 투쟁과 일상적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육지와는 달리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면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뭐 페리오도 굉장히 빨리 가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때는 제주도로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아직은 육지의 인민위원회 세력들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육지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군정과 경찰이 제주도로 눈을 돌리는 것, 그게 47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인민위원회가 온건한 성격 속에서 제주도민의 지지를 받고
또 물리적인 거리 속에서 미군정의 탄압에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47년 초까지 존재하고 제주도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옵니다. 1947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28주년 3.1절 기념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28주년, 우리가 지금도 3.1절 기념식을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3.1절 기념대회를 하지. 근데 47년이 되면 아시다시피 좌파 우파의 분열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좌파와 우파가 나누어서 3.1절 기념대회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좀 나중에 보고. 이거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우파. 여기에 보면 구호도 다 달라요. 이박사 절대지지. 예, 아이고 이때 되는군요. 이박사 절대지지 뭐 이거 아이고 이게 저의 목소리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지금이면 이박사 절대지지 뭐 모습 신탁통치 뭐 절대 반대 그리고 옷차림도 보면 조금 우파스러워요. 극우파스러워요. 조금 더 정렬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제복스러워요. 여기는 영상도 보면 그래요. 여기는 서울운동장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서울운동장이 조금 모이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 그 좌파의 통일 조직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 처음에 미군정에게 허가를 구했는데 미군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우파는 허락해줘요. 그래서 우파의 기념식은 서울운동장에서 좌파도 기념식 자체는 허가를 해줘요. 여기는 남산에서 합니다. 조금 다르죠. 모든 권리는 인민에게 뭐 민주자가 또 이때는 많이 들어갑니다.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주청년동맹 여기는 남산에서 열려서 남산은 이렇게 시가행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성들도 많고 애기 어분 여성들, 소년들 좀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는 나눠서 물론 어디가 더 많이 모였을 것 같습니까? 네. 여기가 많이 모였습니다. 사실 예. 많이 모였죠. 그러다가 사실 이 3.1절 기념식 자체는 다 합법적으로 열려요. 미군정 하에서 다 합법적으로 열리는데 미군정이 시가행진은 불허합니다. 그렇지만 다들 시가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게 남대문에서 충돌을 하죠. 그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때 총격이 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미군정은 뭡니까? 이 총격이 가해진 게 남로당 건물에서 했다. 그렇지만 기자단은 그게 아니다. 경찰 쪽에서 했다. 뭐 이러면서 막 충돌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기자단의 진상조사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충돌하기도 하는데 제주도는 딱 한 군데,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민전의 좌파의 통일전선인 민전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47년이 되면 이미 이 이름을 바꿉니다. 인민위원회 세력들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이름을 바꾸지만 이거는 육지에서는 이미 46년 1년 전에 했던 것들을 늦게 어떻게 보면 이름만을 바꾼 거예요. 그 어쨌든 이 남아있는 인민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제주도가 북국민학교에서 3.1절 기념대를 3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 당시 제주운동가 26만 7만 뭐 이럴 때인 거죠. 3만여 명, 전도는 4만 5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국민학교에서는 지만 지역적으로 저쪽 대정에서는 뭐 대정 뭐 국민학교 학교에서 아무래도 학교가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갑니다. 많은 증언들에 의하면 어떤 분들은 그 당시는 이제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내가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 어머니는 나의 동생을 업고서 걸어서 한림국민학교로 갔다. 뭐 대전국민학교로 갔다. 굉장히 즐겁게 어두운 집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촛불 집회처럼 굉장히 즐겁게 오락처럼 가고 행진하고 굉장히 기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1절 기념대를 하고 제주시에서는 북국민학교에서 합니다. 관덕정 옆에. 이때 주요한 것들이 3.1혁명 정신으로 통일독립 전취하자. 해방정국에서는 전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전부 취하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쟁취하자 우리 같으면 예 이렇게 이건 강요배 예, 화백의 그림인데요. 제주도는 이게 남아있지 않아서 아까는 제가 갖고 있는 영상 중에 그 당시 미군이 찍은 영상이에요. 그걸 제가 아까 캡처한 거고요. 아, 미군은 대단합니다. 미군은 미 육군통신대에서 이 기록을 굉장히 많이 남겨놓습니다. 영상도 사진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KBS 보면 이렇게 영상실록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미 육군통신대가 찍은 영상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와서 틀죠. 거기에 보면 한국전쟁 또 메가더가 막 폼 잡는 거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미군의 어떤 기록, 미군이 또 왜 기록했는지는 또 차오지만 근데 이 제주도는 이게 남아있지 않아서 예, 강요배 화백이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예, 문제는 이 시행렬이 끝나고 지나가고 나서 경찰이 이 육지 경찰이에요. 항상 이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육지와 제주도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 이 육지에서 온 경찰이 이 기마 경찰이 지나가다가 어린 나이가 거기에 침입을 당하게 돼요. 그 말발굽에 이제 채였어요. 근데 그 경관이 그냥 경찰서로 이제 가버려요. 그 사람들이 막 저놈 잡아라 하면서 쫓아갔는데 거기 총탄이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뒤에 맞은 사람도 있고요. 6명이 사망하지만 여기 젖먹이를 아는 여인, 20대 초반의 여인, 또 북국민학교 학생도 있어요. 그 차마 이게 뭡니까? 물론 시행렬을 향해서 총을 쏜 것도 문제지만 이분들은 시행렬이 아니라 시행렬이 지나고 나서 구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고 또 등에 맞은 총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87년에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 육시방정이 커다란 계기가 됐듯이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여기에서도 제주도에서 6명이 그것도 젖먹이를 아는 여인, 국민학생 이런 6명이 이때 경찰 그것도 육지경찰의 발포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아주 치끓습니다. 아 이것도 있었네요. 이것도 강요배 아가가 이렇게 전작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 그때 그 말바꿈에 채였던 이 경관이 이명관이라는 사람인데요. 참 역사에도 아이러니인데 이 이명관 이 경관이 6월에 한 20며칠경에 그 제주도에 물장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무장대와 이 경관. 근데 물장울이 전투에서는 무장대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그 경관이 여기에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참 그 죽음도 사실 안타까운 죽음인데 예,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3월 10일에서 30총파업이라고 합니다. 3월 10일부터 일어난 총파업은 민관 총파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민과 관이 같이 미군정 관리와 경찰까지 일부 경찰까지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출신 경찰들이 일부 파업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대미문의 제주도에서 개벽 이래의 민간 총파업이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문을 닫고 학교는 동명협을 하고 심지어는 제주도청 직원들도 파업 결의문을 낭독하고 도청이 또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관공서, 거의 모든 관공서와 학교, 직장, 시장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미군정과 경찰은 탄압에 들어갑니다. 미군정과 경찰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제주도의 좌파가, 제주도의 민전이, 제주도의 인민위원회가 선동을 했고 경찰은 아무 잘못도 없는 식의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이 제주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제주도민에 대한 제주도민이 없더라도 이 나라가 존속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이미 이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육지에서 응원 경찰대가 내려옵니다.
철도 경찰, 제주도에 철도도 없는데 막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서북 청년입니다. 사실 서청은 제주도민한테는 너무나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서청 얘기만 해도 몸을 떱니다. 물론 서청 이분들도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 내려온 분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처지를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용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거죠. 특히 제주를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하면서 빨갱이만 이경남의 이 서북청년회에 대한 기록을 보면 빨갱이라면 벌떡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 지으면서 이 사람들을 일부러 내려보내는 거죠. 미군정이. 그리고 서청은 월급을 받거나 경제적인 어떤 토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주로 하는 것들은 물적인 인적인 탄압을 하는 것들인데 서청과 경찰이 하는 잔악한 행동은 마을 단위로 가서 무조건 젊은이들을 때리는 겁니다. 전에 제가 오래전에 저희 학회에서 어떤 장기수 선생님을 모시고 증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문이 견디기 힘든 게 무조건 와서 때리는 거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주도에서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번뜩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굉장히 유의적인 살인과 강간을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강변이라고 변명은 절대 안 될 정도의 폭력,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서청에 의한 대살, 대신 죽음을 당하거나 또 서청에서 자신의 어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가족이 빨갱이라고 강간을 당해서 저는 그런 증언을 제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터진목이라고 성산포에서도 많은 한 400여 명 이상의 학살이 있었어요. 거기서 거의 홀로 살아남으신 분이 당신의 외삼촌 얘기를 해주던데 어떤 여인이 일본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의 외삼촌의 부인이었던 그러니까 외숙모죠. 근데 외삼촌이 그때 아마 무장대 쪽이었나 봐요. 약간 숨어있다가 어디 동네에 숨어있으면 이 부인이 이렇게 가서 몰래 음식 주고 이러다가 결국 그분도 행방불명이 되고 지금 그 사단평화관에 입회가 있는데 이 외숙모였던 분이 서청에 대신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 강제 결혼을 당한 거죠. 강제 결혼을 당해서 육지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일본으로 같이 이주를 했나 봐요. 거기서 낳은 딸이 연락을 한 거였다. 근데 그 따님이 어머님이 죽고 나서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할 수 없이 너네 아버지랑 살았지만 내 마음은 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인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제주도의 그 첫 번째 남편 거기에 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삶에 있어서 돌아가신 분은 사랑을 받은 남자였지만 같이 살았던 이분도 오랫동안 살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남성이었죠. 근데 이런 강제 결혼이 남은 비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주도는. 그리고 서청 일부가 제주도에 남아있어서 이들이 상권에 있어서 많은 상권들을 장악해요.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는 지난번에 개신고 분들이 어떤 반성에 대한 것들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이 서북청년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이 제주도민의 어떤 두려움과 이 폭력에 대한 원망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48년에 무장대가 뿌린 삐라에도 보면 경찰은 선을 타서 투항하라, 대청원도 투항하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서청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서청 보고 투항하고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결국
이거는 강요배 화가인데요. 1948년 4월 3일에 한라산과 주위에 12개 오름에서 봉화가 오릅니다. 사실 그 47년 3월 1일 30총파업을 분쇄하고 47년 내내 검거 선풍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2,500여 명이 검속당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주도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한 용어가 있습니다. 동무, 예. 이런 표현들, 조선, 학교에서도,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 학교의 교장들, 이런 세력에서 구구파들이 조금씩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구적인 조직들이 제주도에서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8년 초에 이르면 3명의 그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천과 대정은, 조천은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지금 이렇게 동쪽으로 가다 보면 조천의 선을, 와흘, 또 껌고기로 유명한데 신촌, 신촌도 있고 와흘, 선을, 굉장히 조천면에 조천중학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천에 60만세 운동이 또 있었고, 그래서 조천이 굉장히 제주에서 센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서쪽에 센 지역이 대정입니다. 대정중학원이 있고, 여기에 또 이재수난을 비롯한 제주항쟁의 어떤 깃발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조천중학연생이었던 김용철 학생이 고문치사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대정리에서도 고문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있고, 특히 김용철 이 학생에 대한 이 장례식 때는 경찰조차 그 분노 속에서 조천 리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거의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제주도의 젊은이들, 이건 제 PPT가 아니어서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제주도민의 어떤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하나는 그냥 수능하는 거, 하나는 도망가는 거. 일본으로 밀항을 떠나거나 육지로 도망가거나, 주로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또 하나는 싸우는 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저 시절의 젊은이였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한편으로는 자다가는 너무 피곤할 때는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살 것 같고, 한편으로는 뭔가 분노가 치밀을 때는 그냥 이판사판이다, 싸우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4월이 되면, 3월이 되면. 그런데 제주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때 폭력을 피해서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도망갔다가, 낮에는 산 쪽으로 도망갔다가 저녁 되면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죠. 시어머니인 거죠. 할머니가 너는 꼭 살아야 된다면서 네가 살아야 대를 잃지, 여기 우리 어머니와 우리 큰오빠는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막 산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산으로 오르기도 합니다. 피신을 가는 거죠. 이 속에서 48년에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있고, 또 하나 정치적인 분단이 옵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미 47년 말이 되면 이미 미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켜버리죠. 사실 해방정부를 면밀히 봐야 되는데, 사실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는 모스크바 3상회의입니다. 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죠. 거기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안이 있고, 그 안 중에 하나가 신탁통치인 거죠. 근데 신탁통치만을 딱 빼가지고 동아일보를 비롯한 구구신문들이 막 외국 보도를 하고, 김구, 이승만 이분들이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을 부탁치는데 김구 선생에 대한 애증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거를 47년 되면 유엔 이관시켜버린 거죠. 미소공동연합 깨지면서 47년 9월에 이관시키고 11월에 이 속에서 이미 분단이 오게끔 만들어진 게 47년 후반이 되면 눈에 막 보입니다. 결국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군정과 경찰, 서청의 탄압과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투쟁, 단독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사실 1948년 5월 10일의 선거는 우리가 제1대 제왕국회 선거잖아요. 1대 국회의원 선거인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이들이 헌법을 만들어야 하잖아. 그래서 제왕국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1대 1948년 5월 10일의 선거는 오늘날처럼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 선거가 아니죠. 여기에 참가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선거예요. 내가 여기에 참가하면 분단을 가져오는 사람 같고, 참가하지 않으려니 미군정과 경찰이 뭐 배급권을 끊겠다. 이 당시는 배급이죠, 배급. 미국을 우리가 일제 말에 공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굶주렸듯이 미군정도 46년에 공출을 해요, 공출. 그래서 곡식을 가져가고 배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급권을 끊겠다. 이런 협박 속에서 무섭고 폭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려니 힘들고 말려니 힘들고,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단독선거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조직적인 투쟁이 제주 4.3인 거죠. 그래서 4월 3일에 새벽 2시에 한라산을 비롯한 인근의 오름들에서 봉화가 올라갑니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그 당시에 그 무장대가 뿌린 삐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탄압이면 항쟁이다. 그래서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저항임을 하고 있고, 이건 자의적인 투쟁임을 호명한 동시에 다른 하나는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단선 반대, 통일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적인 이 선거 반대 운동 속에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김구 선생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독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38선을 베고 누울진정 분단은 안 된다고 너무 늦게 말씀하셨어요. 네. 김구 선생이 해방 정국에서 좀 더 유연했다면, 좀 더 포용적이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탁통치 정국에서도 김구 선생이 했던 아주 독선적인 행동들은 굉장히 정부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어쨌든 김구 선생은 이승만과 다르죠.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분단이 다가옴에 따라 해방정국의 어떤 배타성을 버리고 포용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김일성과 대화하려고 하지만 이미 시기는 늦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도 반대했던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일어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단독선거 50선거에 대한 반대운동은 뭐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사무소가 습격당하게 하고 특히 지방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반드시 성공리에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스크바 3상회의를 결정을 폐기하고 유엔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유엔에서 뭡니까? 이원단이 옵니다.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미국에 유리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인도의 메논, 이 메논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모윤숙을 보내잖아요. 네. 그 유명한 이 시인과, 예,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미투 운동도 한창인데,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더 재밌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만. 예. 그래서 물론 나중에 메논이 자기 해고록의 선거가 약간 실수였다. 자기가 그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약간 우리한테 사과하는 어떤 약간 제스처를 취하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한 350여 명의 무장대라고 얘기되는데 사실 거의 무장을 하지 못합니다. 일제식 소총 몇 개, 죽창. 그래서 이들이 주로 공격한 경찰도 뭐 읍내는 공격하지 못하고 선거사무소 혹은 의계 이 속에서 다 합쳐서 14명이 서로 사망한 데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국방경비대 구연대장, 그때 우리가 아직 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군대가 국군이 아닙니다. 국방경비대가 있고 여기에 그 당시 주둔해 있던, 제주도에 주둔해 있던 국방경비대 구연대장 김익렬이 당시 도군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의 본인의 명을 받고 이 삐라들을 뿌립니다. 그래서 무장대와 대화하자, 회담하자, 이 삐라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국방경비대는 경찰하고 다릅니다. 국방경비대는 해방정국에서 모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방경비대는 장교와 사병이 또 다릅니다. 그 당시 국방경비대는 남로당의 세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남로당은, 남조선 노동당은 11월 말에, 이제 46년 11월 말에 이제 결성이 되는데, 남로당은 대중정당입니다. 합법정당이에요, 그 당시에는. 미군정에 등록된 합법정당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금의 눈으로 보면 자꾸 헷갈리는데, 그 당시는 뭡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구소련과, 스탈린의 소련과, 이때 사망해버렸지만, 이 루즈벨트의 미국이 이렇게 손을 잡고서 막을 내리잖아요? 물론, 서로 이제 파시즘과 나치즘에 대항했던 연합국이 냉전 속에서 빠이빠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방정국은 뭡니까? 좌파, 우파, 중도파가 공존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군정이 좌파를 조선공산당이라고 해서 남로당원이라고 해서 체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같으면 뭡니까? 우리가 포고령 2호, 미군정 포고령 2호는 주로 지금 우리 집시법 같은 그런 법 있죠. 집회, 이런 걸로 이제 체포하는 것들이지, 그들이 조선공산당원이라고 해서 남로당원이라고 해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이제 막 체포하는 거죠. 물론 이 회담은 사실 4월 28일, 그래서 당시 국방경비대 구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사령관 김달삼, 인민유격대 만납니다. 만나서 72시간 안의 전투 중지와 무장해자 화산 책임 면책을, 책임은 이 상부에서 지는 걸로 하지만, 이게 문제는 결렬됩니다. 그 결렬은 우익청년단을 동원한 경찰의 방해, 이 오라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메이데이라고 불리는. 그 오라리에 가면 막 방화가, 이 기록녀가 있는데 막 방화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무장대가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우익 쪽에 했습니다. 우익청년단들이. 그래서 경찰의 방해로 이게 결렬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 회담에 대한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회담에 있어서 경비대와 무장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당시 회담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 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국방경비대는 굉장히 우호적인 걸 갖고 있고, 또 무장대도 국방경비대가 남로당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경찰보다 훨씬 우호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결렬이 됩니다. 이 메이데이라는 기록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미국 육군통신대가 찍은 건데 굉장히 편집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이거는 우리 방송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다가 이 영상을 요즘 HD급으로 이렇게 막 잘 이렇게 해서 제가 재단에 기증했거든요. 4.3 재단에. 거기 들어가면 막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좀 좋은데, 여기에 보면 쫙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메이데이, 오라리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오라리 사건에 대한 이 조작, 우익청년단이 해놓고서 무장대에 뒤집어 씌우고 결국 이게 결렬되게 만드는 경찰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에 딘 군정장관이 내려오고 이 핵심부가 모여서 비밀회의를 합니다. 딘 군정장관, 맨스필드 제주도 군정장관, 저 뒤에 조병옥 있네요. 앞에 송호성 국방경비대 사령관,
이 회의가 모여서 이제 강경진압작전을 얘기하는데 조병옥이 아까 김익렬 보고 저 빨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익렬이 화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병옥 경무부장과 김익렬이 한판 붙어요. 막 달려들었죠, 김익렬이. 물론 조병옥이 나이가 많지만 빨갱이라고 그러고 조병옥은 강경진압작전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군정장관 앞에서 둘이 한판 붙었는데 저 뒤에 있는 저 점잖게 보이는 분 안재홍, 예. 안재홍 선생은 사실 독립운동가기도 하고 이 당시에 민정장관이었죠. 그래서 같이 내려온 거예요, 다들. 그래서 안재홍이 갑자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안재홍 선생이 통곡을 하고 김장군 그만하라고, 이게 다 우리 스스로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통곡하는 바람에 멈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해 이후에 본격적으로 강경진압작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50 단독선거가 제주도에서는 저지됩니다. 3개의 선거구 중에서 북제주권의 2개의, 그 당시 제주도 북제주권에 속하고 있어요. 네. 그 당시 시가 아니고, 그래서 북제주권의 2개 구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서 무효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산을 올라버려요. 선거를 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는 선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제주도민이 선거를 피해서 그냥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현대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현대사에서 50 단독선거를 저지한 유일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초토화 작전인 거죠. 10월 17일 송유찬 국방경비대 구현대장, 이제 그 구현대장이 아까 김익렬이 아까 그러고 나서 해임되고 중간에 박진경이 와서 막 이제 강경제라를 펼칩니다. 그러다가 동료에서 살해당하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10월 17일 이때부터 초토화 작전. 초토화 작전 잘 아시죠? 우리 일본군이 뭡니까? 우리의 독립운동가 혹은 중국에서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민간인들, 어린아이까지 죽여버리잖아요. 불태우는, 응?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보면 일본군 출신들이 많습니다. 국방경비대도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국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걸 비슷한 짓을 꼭 해요. 그래서 10월 17일 송유찬 국방경비대 구현대장이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에 저쪽의 지역에 통행 금지를 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가면 무조건 총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해안가로 소개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은 아주 중산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변가에서 한 2정거 정도 들어간 마을인데 우리 집도 다 소개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안가로 소개를 당하죠. 제주도가 섬이긴 하지만 해변과 이 중산간 사람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근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산간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점잖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약간 해변 사람을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해변가에는 뭐 해녀분도 그렇지만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물에 들어가려면 잘 못 입죠. 그래서 약간 좀 해변가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뭡니까? 확 바뀌죠. 여기가 이제 해안가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은근히 이용을 해요 또. 그래서 해안가를 소개하고 마을은 불태워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미군정 보고서는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 계획을 채택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현대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의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 계획을 채택했다. 그리고 아까 이승만 대통령은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11월 17일은 이제 10월에 여순 사건이 일어나죠.
네, 여수와 순천에서 여수 14인대가 국방경비대 14인대가 제주도를 출동하라 이런 명령을 받죠. 제주도에 가서 이 무장대들을 제거하라 이런 명령을 받는데 국방경비대 14인대가 그 유명한 우리가 동족의 가슴에 총소리를 쏠 수 없다. 그래서 일어난 게 여수 사건이죠. 그래서 여수를 진압하고 나서 이제 제주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 사건도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저희는 굉장히 미안한 사건이기도 하고, 근데 여수 사건은 사실, 여수는 정부 수립되고 나서 또 군이 개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훨씬 어렵죠. 그래서 저희도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 국방경비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로당 세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장교는 남로당 중앙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사병은 남로당의 중앙이 아니라 그 지역 도당이 관리를 해요. 그러면 제주도에 국방경비대가 있다 이러면 거기에 장교는 중앙이 관리해요. 사병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남로당 세포라도 잘 몰라요, 서로. 그래서 여순이 일어났을 때도 지창수 상사 김지혜 중위는 서로 좀 알지만 모르는 이 장교들은 남로당 세포대였지만 제거당하기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에서 아까 무장부 일으켰을 때 국방경비대한테 국방경비 세포한테 가서 같이 일으키자는 이런 제의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장교였던 제가 추측하기는 문상길 중위라고 추측하는데 우리는 중앙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같이 봉기 못한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이거는 남로당 중앙이 개입한 게 아니라 제주도 자체로 스스로 봉기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군이나 이제 그동안 군사정보에서는 제주도가 저쪽에 북한에 혹은 북한대 소련까지 가요. 소련의 지령을 받은 북한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제주도가 뭐 이렇게까지 막 소설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제주도 스스로 일으킨 봉기가 오랫동안 갔는데 이때부터는 학살의 희생과 학살의 시기입니다. 이제 저항과 어떤 항쟁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건 사실상 학살의 전이들한테 공경토벌단한테 혹은 우익 청년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엔 계엄이었기 때문에 그래 죽여 뭐 이런 표현들 할 수 없었다는 수능의 표현들을 하게끔 만드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북촌이나 이렇게 집단 학살, 한 마을이 학살당하는 거, 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다 뭡니까? 밭으로 몰려가지고 서서서 이렇게 죽이는 거, 이게 일어나는 것들이 이 시기 이후에 48년 가을부터 49년 봄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이 초토화 작전입니다. 네. 1948년 한 해 동안 1만 5천여 명의 주민이 희생됐다. 그중 80%가 토벌꾼에 의해 사살되었다. 이 정보 보고서에 이런 표현, 미군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그때 공항에서의 저기 다 뼈 이렇게 하나씩 한 거예요. 네. 유해 발굴. 네, 여기. 그래서 일부 여기에 수습된 이제 DNA 조사를 해서 주로 이때 공항은 주로 이제 예비 건속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서 예비 건속당한 분들이 주로 학살당한 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행불자인 거죠. 그분들 이제 그 유족분들 DNA 검사를 해서 99구 정도 이렇게 다시 가족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 진아영 문명천 할머니는 이 총 맞아서 여기가 턱이 없으셔서 평생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밥을 드시지 않고 이 문명천 할머니라고 이제 하시죠. 턱을 항상 감싸 돌아가셨어요. 이 교래리 사례인데요. 조천이죠, 조천. 교래리는 요즘에 그걸로 유명, 토종닭. 네, 토종닭으로 유명한.
이렇게 마을 단위로 다 이제 학살당하는 거죠. 그 북촌리는 그 순이 삼촌으로 현경 선생님 소설도 유명한 순이 삼촌이 여성입니다. 삼촌이. 그 제주도에서는 다 삼촌 해요. 여자분한테도 삼촌이라고 그러고 동네 옆에 아이고 삼촌 어디 갔수가 뭐 이렇게 삼촌 밥 먹었수가 뭐 이런 것이요. 다 삼촌인데 순이 삼촌이 이코리인 거예요. 순이 삼촌이에요. 여성 삼촌인 거죠. 거기에 이제 배경이 된 게 북촌 학살이죠. 그러니까 49년 1월 17일에 1월 17일과 18일에 거의 400여 명이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면 제사가 이제 하루 한 날인 거죠. 제사가 마을의 제사들이 이런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가시리 이렇게 중산간 가시리 말도 아름다운 말인데 거기도 보면 한 400 공식적으로 407명 그분들이 돌아가 있어요. 마을이 가시리 참 저도 이름이 참 예쁘다는 말인데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 피신한 사진들 산으로 올라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내려온 많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어른들이 아마 또 학살을 당했을 거예요. 여기에 주정공장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서 죽이거나 나중에 물론 산 사람도 있지만 혹은 수장 우리가 저쪽에 폭포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이쪽이 또 학살터예요. 사람들 밀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수장시키는 것들 지난번 여순도 보니까 여순 사건에서도 뭐 배에 태워가지고 다다다다 죽이고 이제 물로 빠뜨려버리는 예. 이 전국 각지로 일어나죠. 이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12월이 되면 48년 12월이 되면 그 국방위원회 제2연대 한병선 사령관에서 2연대로 바뀌는데 이 2연대는 지난번 여순 사건의 국방경비대가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 검증한 연대예요. 예. 그리고 아까 서북천야와 긴밀하게 또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9년 6월에 인민유격대 사령관인 이덕구가 사살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관덕정 앞에 그 유명한 이렇게 사진 전시가 돼요. 여기에 숟가락 꽂고서 빨치산의 투쟁에 있어서 숟가락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숟가락 항상 갖고 다닌다. 빨리 먹고 빨리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불도 잘 못 피우죠. 그래서 이덕구가 49년 6월에 사망함으로써 거의 어떤 저항적인 측면의 무장활동은 끝나요. 그 다음 도폐, 다 도폐. 49년부터는 도피인 거죠. 물론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예비검색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주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비검속한 분들을 삿달노름, 아까 공황, 수장 이 백조일소는 여기 삿달노름, 대정 삿달노름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죽이고 유족들이 무서워서 수습을 못하 한창 뒤에 수습하러 가니까 뭡니까? 다 섞여있죠. 그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도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공터가에 보면 그냥 비석만 있었어요. 비석만.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분도 거기도 그분도 이때 삿달노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비석만 세웠다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백조일수. 백조상의 하나의 후손, 우리는. 근데 여기에 이제 비석을 세웠었는데,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게 다 뭡니까? 비석이 손상돼요. 막 깨버려. 왜냐하면, 나중에 진상규명회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4.19 일어났을 때, 전국 각지에 양민학살, 이 진상규명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5.16 쿠데타 일어나자마자 그분들이 뭡니까? 다 끌려가죠. 예. 그래서 학살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앞에 했던 것들인가. 이거는 저기 여순. 예. 전쟁이 발발하고 육군, 그래서 제주도는 사실 전쟁 시기에는 학살과 또 하나가 뭡니까? 피난민의 섬이에요. 또 훈련소. 예. 아시다시피 뭡니까? 파죽지에 다 내려버리죠. 낙동강 전선만 이게 사실 낙동강 전선만 이거 뺏기면
다 한반도가 북한의 손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낙동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사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기록에 보면 수도를 제주도로 옮겨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옵니다. 이 피난민들 중에서는 북한에 오신 분들 많아요. 그들이 또 이 피난민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 외부 세력들이 또 제주도에서 세력을 또 넓혀가요. 그러다가 54년 9월 20일에 한라산의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그리고 57년에 마지막 빨치산이라고 불리는 오원건, 이 사람이 검거됩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멋진 말이지만 굉장히 이분들은 그렇게 아니라 굉장히 피신한 분들이에요. 사실 산에서 못 내려온 분들이에요. 겁이 나서. 사실 그 무장대에 의한 이 학살도 한 10여 %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군경토벌대만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게 같이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가면 굉장히 양비론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가폭력과 여기 어떤 개인적이거나 혹은 소규모적인 조직이 만든 이 학살은 굉장히 단위가 달리 평가되고 얘기가 돼야 됩니다. 대규모의 조직을 그리고 국가의 힘으로, 정부의 힘으로 하는 것과 이걸 같이 놓으면 굉장히 양비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군경토벌대에 하는 학살이 더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군경토벌대에 하는 학살이 80%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가 한 10%고 섞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학살, 이제 제주도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공식적으로 기록된 14,231명의 지역적인 것들이에요. 이거는 신고되지 않은 분까지 추정하면 25,000, 3만 명. 그리고 이게 왜 3만 명으로 추정하냐 하면 인구 변동에 따라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마을, 소개돼서 아예 이제 마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의 약 10% 학살 비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제가 쓰는 말입니다. 삼다도가 무슨 바람 무슨 뭐지? 여자애. 그게 아니라 사담 이후에 피와 시체와 눈물의 삼다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죽음들, 그 어린아이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과 그 유족분들의 그 삶, 그리고 생존 피해자분들의 그 삶, 그리고 그 자식들이 연자제로 이제 피해를 받고, 그다음 행방불명, 아까 그 예비검속이나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전국 각지의 수용소에 이제 마포, 이렇게 서대문, 다 서대문 쪽구나, 대전 다 끌려가죠. 마산 끌려가서 대부분이 전쟁 터지고 나서 학살당합니다. 그건 제주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용되신 많은 분들이 예비검색의 이름으로 학살당하죠. 그런 분들이 거의 3,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주 사산평화공원에 가면 그 추모공간 안에 일용 입회가 따로 있고 저쪽에 보면 표석들이 쭉 있습니다. 행방불명 되신 표석분들.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식 때 그 행방불명인 표석으로 이렇게 입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어디서 돌아갔다는 추정을 하지만 시체도 못 찾고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그 반대쪽으로 들어오셨어요. 옛날에 들어오신 분도 없구나. 무슨 국문수리밖에. 노무현 대통령 제하고는. 저는 이제 그 지난 몇 년 동안 추모식에 참가할 때마다 분노를 황교안, 황교안 그 양반은 지난번 국무총리 시절에 와서 하는 게 사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제주도를 어떻게 관광지로 잘 육성했는지 추모식 때 그 얘기만 하고 갔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추모식 때 그쪽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기도 했고, 그 행방불명된 분들의 한은 저도 자식의 입장으로서 나의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실체도 못 찾으면 그 한은 평생 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속에서 그 남아있는 유족분들이 지금 한 6만 명 정도 이제 추정하고 있어요. 유족회. 예. 그분들이 그 어떤 박근혜 정부에서 다행히 2014년에 선거 경합을 지키긴 했어요. 그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됐고, 그 속에서 물론 지정해놓고 오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사상평화제는 이사를 3월까지 했었는데, 이사장님이 그 유족분들의 뭐를 받아서 막 오시라고 이제 청원 비탄을 쓰셔서 저도 사인했는데, 뭐 건강을 어쩌고 하면서 막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예. 오실 거라고 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이제 제주 4.3은 갔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의 노력은 54년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북국민학교입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400여 명의 분들이 돌아가신 순이 삼촌의 이제 배경이 되는 여기죠. 그래서 54년에 이때 이 당시 이 마을 청년이 군대 갔다가 약간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청년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학교가 나왔길래 돌아 이렇게 상여가 도는데, 그 젊은 청년의 죽음을 이루하다가 이제 제사 근처였던 거예요. 예. 북촌리의 제사.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그 제사 근처여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얘기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다 우신 거죠. 그래서 아이고 사건이에요. 통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찔려져가지고 여기 이장을 비롯한 분들이 끌려가죠. 예, 경찰에 끌려가시고. 그래서 아이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울음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4.3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인 거죠. 그러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진상규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제주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주 대학생 이제 7명이 그 당시 제주신보라는 제주도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4.3의 진상규명하라는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유족들도 이 속에서 제주신보에서 이 공고를 통해서 한 이틀만, 이건 이틀만이에요. 이틀 만에 한 게 1259건, 인명비 1450만. 근데 우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여기 계신 분 가운데인가 저 뒤분가 이렇게 지난번 이제 사단평화전 이사장님이 계신데 이문교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 사진에 이분이 또 서대문에 끌려갑니다. 예. 그래서 고문을 많이 당하셨냐고 하니까 고문은 많이 안 당하고 주로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정강이를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젊어가지고 이제 막 대들다가 정강이 얻어 터지고 막 아무튼 그래도 그분은 뭐지만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양민학살 이 운동을 하셨던 분이 다 끌려가죠. 예, 전국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금기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다가 1978년에 이건 79년 출간된 거고 이거 78년 또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네요. 예. 78년에 창작가 비평에 이제 이 순이 삼촌, 이 북촌이 지금은 너분성이 기념관인데 우리 현경 선생님이 이걸 쓰시고 이제 끌려가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 우리 현경 선생님은 우리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굉장히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일본에서는 김석범 선생님이 화산도를 쓰시죠. 김석범 선생님 지금 90이 넘은 연세이셨는데 지난번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4.3 항쟁의 정신을 또 부르짖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항쟁의 정신을 세우지 않으면 오시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또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난 건 우리가 아시다시피 87년 60항쟁을 전후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모인 것들이죠. 그 이때부터 저도 제가 87년에 대학교 1학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988년에 아까 일본에 계신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추모제를 지내고
우리는 89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추모제를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기 힘든, 물론 이때도 보면 뒤에 막 경찰도 왔다 갔다 해요. 네. 처음으로 민간 차원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89년에.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제주사회문제협의 아까 현경선배 서울에 계신 분들과 제주도에 계신 분들 함께 제주 4.3 연구소를 창립합니다. 이때 소장님이 현경 선생님이셨습니다. 처음에. 예.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제 뭡니까? 구술체로 증언자분을 만드는 것들을 여기서 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때만 해도 증언을 들어가면 막 뒤에 막 쫓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예.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증언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당시 했던 게 이제사 말햄수다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증언집이라고 생각하는 이제사 말햄수다. 지금에야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때는 이제사 말햄수다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김땡땡, 김공공 이렇게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당시 증언해 주신 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러다가 1992년에 다랑시굴 저 동쪽에 있는 이 다랑시굴에서 이 유골들이 이제 우연히 발견됩니다. 이건 또 사산연구소 분들이 또 가셨다가 발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솥단지도 있고 이 돌아가신 유골들이 92년이죠. 48년, 49년, 50년이 아니라 92년에 이 굴에서 이제 이분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4.3이 여전히 진행되겠구나. 4.3이 현재 진행형이구나를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이 이 유족들을 협박해서 화상시켜버려요. 이분들. 그리고 아까 4.3 연구소와 함께 이제 4.3은 말한다 불리는 제주 신문에서 또 파업하신 분들이 이제 제주 재민일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4.3은 말한다를 연재하고 그 유명한 김종민 기자고 단장이었던 양존 이분이 지금 현재 이번에 제주 4.3 평화전 이사장이 되셨는데 이 또 우리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종민 기자가 정말 발로 뛰어주죠. 제가 90년 된 건 김종민 이 선배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석사 논문 쓸 그런 무렵 같은데 제가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 4.3 논문을 쓰거나 뭐 보면 너무가 이 참혹함에 막 글을 못 쓸 때가 많았는데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왜냐면 이분은 매일매일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마을에 가서 그 죽음의 얘기를 매일 듣는 분이신 거죠. 또 그걸 기록해야 되고 김종민 선배는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도 맨날 끝나고 나서 소주를 한 병을 맨날 마셨대요. 네. 그래서 사모님은 안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요즘에 현경 선생님 다음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선배가. 네. 그래서 4.3은 말한다가 굉장히 그 기자 정신 속에서 충실하게 4.3의 어떤 배경, 진행 과정과 참혹함을 다 담고 있어요. 그 많은 상을 받기도 했고 4.3 진상규명에 있어서 아까 4.3 연구소의 증언과 4.3은 말한다 역할은 80년대, 90년 초반이 아주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생하신 예술가분들 사실 4.3 진상규명운동은 저희 학계에서는 사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문화예술 쪽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많은 빚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에서의 영화나 혹은 민해총을 비롯한 그리고 강우배 선생님의 어떤 그림들, 민해총의 문화예술제들, 4.3 예술제 이 문화계에, 예술문화계에 상당히 많은 우리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 제주도에 한라산패가 있어요. 연극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80년대부터 꾸준히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98년이 되면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가 넘기기 전에 4.3을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풀어야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0주년 범국민을 만들고 저도 저 근처 어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하느라고 여기 없고 저는
지금 거기에 있던 몇몇 선배와 제가 지금 70주년을 예,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이제 저 옆에 있었던 조금 어린 축에 들었던 저희들인데 지금 20주년 지나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운동이 일어납니다. 공식적으로 제도권에서 풀기 위해서. 그리고 다행히 이 당시 뭡니까?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되면서 우리가 인권에 중점을 둔, 그래서 희생에 중점을 둔 특별법 제정 운동이 대대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히 정권이 바뀝니다. 예. 김대중 정부. 그래서 저희가 사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열심히 해줬던 추미애 의원한테 고마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삼운동 했던 진영에서는 너무 희생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개별 배상은 다 포기하고 일용공원을 만들고 이 추모시설을 만들고 묘정대에 그치는 재단을 만들고 여기에 그치는 특별법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추미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법을 제정하기 너무나 힘들지만 특별법을 만들고 나서 개정하는 것이 좀 쉽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금 중요하다. 이런 설득 속에서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많은 유족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런 속에서 예. 어떻게 보면 희생 담론 속에서 특별법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당시에 2000년에 가서 이제 99년 12월 16일에 통과가 됐고 2000년에 이제 제정. 예. 뒤에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서 계시네요. 지금은 다 나이가 드셨습니다. 예. 저 세 번째는 강철 국회의원이 됐고 임문철 신부님은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제 신부님이세요. 이때 우리 사삼위원회 중앙위원이시고 아이고 아까 얘기했던 양조은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쭉 계시네요. 이제 그리고 2003년에 정권이 바뀌고 2003년에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위원회 진상조사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이때 진상조사 보고 위원회 진상조사의 기획단을 만들어줘서 이걸 만드는데 그 당시 기획단장이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고마워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2003년 4.3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제주 4.3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라고 규정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4.3에 대한 공식 역사가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유족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제에 2006년에 참석을 하십니다. 다시 또 사과를 하시고 예. 안타깝죠. 이걸 보면은 예, 이거 이제 추념식입니다. 예. 이제 희생자 4.3 희생자 추념일로 바뀌면서 이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행사를 이렇게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이제 추념일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KBS를 통해서 전국 방송을 했지만 뭐 작년에는 그렇게 뭐하지 않았죠. 올해는 너무나 예, 감동적인 이거는 이제 기념관 재단이 있고 예. 저기 표석들이 아까 행방불명 되신 분들의 표석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예. 아이고 강효주기님. 이거는 재단에서 제주 4.3 평화성을 만들었는데 이래 김석품 선생님 그리고 강효주기님이 이원장이셨어요. 예. 이해는 이제 작년에 브루스 커밍스 선생님이 이제 받으셨죠. 이거는 저희의 이제 슬로건입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 역사입니다는 저희의 슬로건인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4.3에 있어서 앞부분은 제가 주로 이제 학살과 희생을 많이 얘기했지만 아까 중간에 잠깐 그 저항의 측면을 얘기했지만 제주 4.3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합니다. 저항의 측면과 아픔의 순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희생에 중점을 둔 인권에 중점을 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특별법이 태동하고 나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속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상당히 다른 곳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일은 특히 제주도는 또 섬의 특유의 어떤 이 단결력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극우 세력과 싸움을 잘합니다. 내부의 소선 문제는 다 있지만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은 말할 일도 없고, 예. 그게 무슨 자한당이든 무슨 당이든 제주도에서 4.3은 굉장히 또 큰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결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상규명, 그리고 뭐 운 좋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 하와 노무현 정권 시에 같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과거사위원회가 뭡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끝나버린 거와 다르게 저희는 아주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특별법이 통해서 아까 타협성에서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올해 다시 예, 이런 그래서 특별법 개정운도 펼치고 거기 특별법 개정에 보면 뭐 개종 유족들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사자 명예훼손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명예훼손 시키는 거에 대한 뭐 트라우마 행불인 뭐 유족 이거 있고 예, 미국 그리고 아래 4.3의 제 이름 찾기도 있습니다. 제주 4.3 뒤에 무엇을 붙일 것인가? 네. 정명,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명이라는 표현 외에는 뭔가 좋은 표현이 없을까를 떠오르다가 좀 없어서 정명이 제가 알기로는 맹자인가 어디 노는가 맹자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4.3의 어떤 이름 끝에 무엇을 붙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 물론 그게 한 번으로 그칠 수는 없겠죠.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4.3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아픔, 그 학살, 그 참혹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죽음 앞에서 4.3에 뭘 붙여야 될까 고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제주도민이 그냥 물론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 당시 평범한 제주도민이 단독선거라는 이런 정치적인 혹은 일상적인 문제 속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사를 대면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약간 불의에도 저항하기도 하고 그게 세련된 혹은 사실 집단적으로 산을 오르는 건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래서 평범한 제주도민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역사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의미, 적극적으로 역사를 대면했던 존재들 이런 것들도 저희는 70주년에는 다시금 생각을 하고 죽음과 저항과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얘기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항쟁의 지도부들에 대한 비판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과 분리된 평범한 제주도민들, 평범한 하급당원들,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평범하지만 그 당시에 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개혁하고 뭔가 새로운 꿈을 펼쳤던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70주년에 그분들을 다시 기억하고 역사의 무대로 호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